바쁜 일상 속에서도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이면의 핵심을 놓치고 싶지 않은 당신, 언제나 끊임없이 탐구하는 여러분의 그 호기심을 정말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사실 그 호기심이야말로 우리 삶을 활기차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집중 분석 시간에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을 제대로 파헤쳐 볼 텐데요. 오늘 날짜 먼저 말씀드려야죠. 오늘이 2026년 3월 5일 목요일입니다. 네, 벌써 3월이네요. 네, 시간이 참 빠르죠. 오늘 우리가 해부해 볼 자료는요. 그 케어유스의 김영래 편집장님이 지난 24시간 동안 아주 정성껏 집약해 놓을 기사 덤입니다. 바로 국내외 시니어 트렌드에 관한 내용들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나이 듦에 관한 뻔한 소식들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도 쭉 봤는데 막 정책 변화부터 최첨단 의료 지식 그리고 눈부신 AI 기술 발전까지 스펙트럼이 엄청 넓더라고요. 네, 게다가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황당한 사건 사고까지 무려 19개의 기사와 코멘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 방대한 정보의 바닷속에서 절대 길을 잃지 않고 고령화 사회의 현실과 미래를 관통하는 진짜 핵심 인사이트만을 쏙쏙 뽑아내서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아주 기대가 되네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들이 겉으로 보면 그냥 노인에 대한 뉴스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네, 보통 시니어 트렌드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한꺼풀만 살짝 벗겨내서 보면요. 이건 우리 사회의 거대한 구조적 변화, 그리고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명암, 결국에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깊은 본성을 다루는 이야기들입니다. 인간의 본성이요? 네,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만간 우리가 직면할 미래이기도 하고 당장 우리 부모님들의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일단은 좀 아주 밝고 활기찬 소식들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좋습니다. 그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수는 이야기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혹시 그 충주 노인복지관에서 재개된 청춘나이트 기사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름만 듣고는 그냥 일반적인 댄스 교실인가 했거든요. 저도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단순히 모여서 건강체조를 하거나 담소를 나누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전문 DJ를 초청했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나이트클럽처럼 음악과 춤을 즐기는 엄청난 참여형 요가 프로그램인 거죠. 매회 1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오셔서 춤을 추면서 스트레스를 확 푸신다고 해요. 100명이요? 열기가 정말 대단하네요. 진짜 대단하죠. 근데 이런 뜨거운 열기가 단순히 춤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지금 전국 곳곳이 어르신들의 입학식 열기로 아주 뜨겁거든요. 노인대학들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과천시 노인대학에는 올해 무려 200명의 어르신이 신입생으로 입학을 하셨대요. 200명이나요? 네. 거기서 스포츠 댄스부터 하모니카까지 다양한 걸 배우시고요. 또 울산 시니어 초등학교에는 180명이 입학했는데 커리큘럼이 진짜 엄청납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무려 시니어 모듈반이나 일본 문화 탐방반 같은 아주 전문적이고 트렌디한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진짜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이 확실감이 났습니다. 이걸 조금 더 큰 사회적, 심리적 틀에서 연결해 보면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통찰이죠? 방금 말씀하신 이 한국의 화리디찬 프로그램들이 세계적인 100제상수 마을인 일본 오키나와의 비밀과 아주 정확하게 맞닿아 있거든요. 오키나와요. 오키나와 하면 보통 식단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 성분이나 채식 위주의 식단 같은 거요. 그렇죠. 흔히 그런 영양학적 접근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사실 많은 학자들이 진짜 핵심으로 꼽는 장수 비결은 따로 있습니다. 영양이나 식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군요. 네, 바로 이키가이와 모아이라는 두 가지 개념입니다. 이키가이, 그리고 모아이. 네, 이키가이는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이유, 즉 삶의 목적의식을 뜻하고요. 일어날 이유? 그리고 모아이는 서로를 정서적으로 아주 깊게 지지해주는 강력한 사회적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아하,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한국의 노인대학 입학식이나 청춘나이트에서 춤추시는 분들 모습이 딱 겹치네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남는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예쁘게 단장하고 집을 나설 분명한 이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가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모델 워킹도 배우고 음악에 맞춰서 춤도 추면서 소속감을 듬뿍 느끼시니까요.
네, 그게 바로 고립을 막아주고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이른바 현대판 모아이를 제도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준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노인대학이 단순한 취미교실이 아니라 생명연장이랑 직결되는 강력한 정서적 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인간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내일 할 일이 있을 때 생명력이 유지된다는 걸 증명하는 셈이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이런 어르신들의 일상과 배움에 대한 열정이 최첨단 기술, 그러니까 AI랑 만났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아, AI 도입이요? 네, 서울시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예상을 완전히 뒤엎더라고요. 무려 60세 이상 서울 시민의 68.7%가 대화형 AI나 AI 번역기 같은 서비스를 이미 경험해 봤다는 겁니다. 와, 68.7%면 거의 10명 중 7명 꼴이네요. 시니어분들의 기술 수용력이 엄청난데요? 제 생각보다 수치가 훨씬 높아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더 나아가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도입이 아주 활발합니다. 지자체에서 직접 AI를 도입하나요? 네, 광주 서구에서는 관내 131개 경로당을 전부 스마트 경로당으로 전환했대요. 131개를 전부 다요? 네, 그래서 화상 플랫폼으로 경로당들을 하나로 쫙 연결해서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와 신체 복합 훈련인 이른바 코그니사이즈를 단체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성으로 연결해서 다 같이 훈련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민간 기업인 케어링이라는 곳에서는 AI 마음 돌봄이라는 전화 서비스를 운영하는데요. AI가 직접 전화를 거는 방식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AI가 어르신들이랑 평균 9분 이상을 통화하면서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요법을 적용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고 해요. 이런 거 보면 기술이 시니어들의 일상에 아주 따뜻하고 유용하게 스며들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뿌듯하거든요. 확실히 그런 부분들은 기술을 가진 아주 밝은 면을 잘 보여주는 긍정적인 사례들입니다. 스마트 경로당이나 AI 돌봄 전화는 혼자 계신 어르신들의 물리적, 정서적 고립을 막아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건 동시에 우리에게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화려한 첨단 기술 이면에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짙은 그림자, 즉 암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림자요? 네, 저는 이번 기사 더미 중에서 스토니브룩 대학교 연구팀의 실험 결과가 가장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아,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AI 보조 도구가 가구나 전자제품 조립하는 걸 얼마나 도와주는지 알아본 그 실험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자료 보면서 정말 아차 싶었던 게 요즘 뭐 챗GPT나 비마이 AI 같은 앱들이 워낙 똑똑하고 시각 인식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사진만 찍어 올리면 다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절반 정도는 AI 도움 받아서 무난하게 조립을 성공하시지 않았을까 예상했거든요. 근데 결과가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성공률이 어떻게 나왔죠? AI 도움만으로 과제를 완수한 시각장애인이 단 0명. 말 그대로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0명이라는 이 숫자는 사실 기술 자체의 실패라기보다는 설계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설계의 실패요? 네, 연구팀은 이 현상의 원인을 시각 중심 편향 때문이라고 지적했어요. 시각 중심 편향? 현재 AI 시스템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의 관점과 언어로 학습이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나는 앞이 안 보이니까 내가 만져서 알 수 있게 설명해줘 라고 명시적으로 부탁을 해도 소용이 없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해도 AI는 자꾸 파란색 라벨이 붙은 부품을 도식에 맞춰서 홈에 끼우세요 라는 식으로 오직 시각적인 대답만 계속 내놓은 겁니다. AI 응답에 무려 64%에서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버튼을 누르라고 지시하는 그 할루시네이션, 환각 현상까지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없는 버튼을 누르라고요? 네, 사용자는 앞이 안 보이니까 AI 말만 믿고 그 없는 버튼을 찾으려고 기계를 계속 더듬으면서 좌절해야만 했던 거잖아요. 첨단 기술이 오히려 사람을 더 무력하게 만들어버린 셈이죠.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진정으로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기술이 되려면 이른바 아토믹 스텝, 즉 최소 단위의 세밀한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하고 있어요. 아토믹 스텝,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설계인가요? 단순히 이 부품을 조립하세요 라고 뭉뚱그려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 오른손으로 둥근 기둥을 먼저 잡으시고요. 그걸 왼쪽으로 돌려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동작,
방향, 그리고 촉각이나 청각 같은 감각적인 신호가 한 문장에 아주 명확하게 담겨야 한다는 거죠. 아, 진짜 단순히 신기하고 화려한 기술을 던져주는 게 능사가 아니네요. 사용자의 신체적이나 인지적 특성을 완벽히 이해하는 아주 세밀한 뼈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기술이 오히려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분위기를 살짝 좀 전환해서요. 이 첨단 기술의 한계만큼이나 우리가 피부로 직면하고 있는 아주 차갑고 구조적인 문제, 바로 돈과 정책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죠. 네, 이번 자료 중에 아주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두 가지 예산 숫자가 있었거든요. 543억 원으로 책정되었는데요. 반면에 65세 이상을 위한 노인 일자리 예산은 무려 2조 4천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와, 재취업 지원 예산이 노인 일자리 예산의 단 2.2%에 불과한 거잖아요. 엄청난 차이죠.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요.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거대한 인구 집단인 2차 베이비붐 세대, 약 954만 명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평균 나이가 고작 49.3세예요. 50세도 안 되는 거죠. 너무 이르네요.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퇴직하고 연금 받을 때까지 무려 15년 이상의 거대한 소득 단절 공백기,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15년이나 소득이 비어버리면 정말 막막하겠는데요. 게다가 퇴직 후 1년 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못 찾으면 이전 급여의 3분의 1 수준으로 소득이 확 쪼그라든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한참 자녀 교육비나 대출 상환으로 돈 많이 들어갈 50대 가장들에게는 진짜 눈앞이 캄캄해지는 현실인 거죠. 그래서 한정된 정책의 자원이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가에 대한 치열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네. 비슷한 맥락에서 이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최근 논란이 뜨거운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아, 지하철 무임승차. 이거 아주 예민한 이슈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정치적인 진영 논리나 입장은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시뮬레이션 데이터만 객관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이슈일수록 감정 빼고 팩트에 집중해야 하니까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요, 현재처럼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100% 무료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경우에 2030년에 예상되는 비용이 약 3,797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3,700억 원이 넘네요. 그런데 해결책으로 연령을 무작정 올리는 대신에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적용해서 소득 하위 70% 계층에게만 요금을 전액 면제해주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위 30%는 요금을 내게 된다면 어떨까요? 연령이 아니라 소득 기준으로 나누는 거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이 시뮬레이션 결과 2030년 예상 비용이 1,076억 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확 줄어드네요. 네, 무려 71.7%의 엄청난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결국 나이라는 단일 기준보다는 소득이라는 경제적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재정 절감이나 복지 형평성 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라는 아주 명확한 분석입니다. 오, 듣고 보니 정말 합리적인 접근이네요. 단순히 몇 살부터 노인이냐 이거 가지고 세대 갈등 부추길 게 아니라 실질적인 소득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산을 효율화해야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문제만큼이나 현장에서 아주 시급하게 턱 밑까지 차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잖아요. 바로 돌봄 인력 부족 문제 아닙니까? 돈이 있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시대가 오고 있으니까요. 초고령 사회에서 가장 큰 위협이 바로 그 돌봄 제공자의 고갈이죠.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인 돌보미 시간저축은행이라는 제도가 아주 신선하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 저도 이제도 기사 읽으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일종의 사회적 시간 캡슐 같은 개념이더라고요. 네, 아주 재미있는 발상이죠. 지금 비교적 건강하고 여력이 있는 50대나 60대 분들이 현재 노인 돌봄 자원봉사에 참여를 해서 그 활동 시간을 은행에 차곡차곡 적립해두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훗날 본인이나 자기 가족이 돌봄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해졌을 때 그 적립해둔 시간을 탁 꺼내서 돌봄 서비스로 되돌려받는 방식이고요. 네, 부족한 인력 문제를 우리 과거 전통의 품앗이 형태로 극복하되 그걸 현대적인 시스템으로 확실히 보장해 주려는 시도입니다. 품앗이를 시스템화한 거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강원도 지역의 돌봄 수요 조사 결과를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노인분들의 41%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돌봄 서비스로 방문 의료,
즉 내 집으로 찾아오는 왕진을 꼽으셨거든요.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의사가 오는 거요? 네, 도심이 아닌 군 단위 외곽 지역에서는 병원까지 한 번 가려면 버스로 편도 30분, 1시간씩 걸리는 게 예사고요. 아예 교통편 자체가 없어서 몸이 아파도 진료를 포기하는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이동 자체가 너무 큰 장벽이네요. 결국 뭐 거창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당장 몸이 아픈 어르신들에게는 내 집으로 찾아오는 의료와 돌봄을 지역사회가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 이게 진짜 생존의 문제인 거네요. 그렇죠. 듣다 보니까 현실의 벽이 너무 높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현장에서는 그래도 시스템을 보완하려는 희망적인 노력들도 분명히 보입니다. 긍정적인 소식들도 있죠. 네, 전남 광양에 있는 마루현 노인요양원이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전국 5,400여 곳 중에 무려 99.9점을 받으면서 1위를 차지했다는 기사 보셨죠? 아, 네. 99.9점이면 사실상 만점이네요. 그러니까요. 어르신의 존엄을 지키는 수준 높은 돌봄이 현장에서 묵묵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아주 든든한 증거죠. 그리고 또 사회교육 중앙회 같은 곳에서는 병원 동행 매니저 등 무려 160여 종의 돌봄 전문가를 온라인으로 활발하게 양성하고 있다고 하니까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사회적 움직임도 아주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 부분입니다. 자, 이제 주제를 조금 돌려서요. 우리 일상에서 당장 경각심을 가져야 할 건강과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내용이네요. 네, 최근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위고비 같은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들이 엄청난 화제잖아요. 정말 열풍이죠. 그런데 이 약이 시니어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요. 네. 비만 치료를 위해서 약물을 사용해 급격하게 체중을 감량하실 때는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살이 너무 빨리 빠지게 되면 우리 몸의 담낭, 즉 쓸개의 수축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쓸개 기능이 떨어진다고요? 네, 담낭이 제대로 수축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담즙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고이면서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담석정이 발생할 위험이 무려 2.3배나 커진다고 해요. 아, 단순히 살이 빠져서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장기 기능의 저하를 동반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최근 10년 새 국내 담석증 환자가 2배 이상 증가했고요. 그중에서 수술까지 받는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30대에서 50대 사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엄청 흔한 질환이 됐네요. 네, 그러니까 중장년층에서 체중 관리를 하실 때 복부 통증이 나타난다면 절대 그냥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무리한 다이어트가 오히려 큰 병을 부를 수 있겠네요. 건강은 진짜 한순간의 방심으로 이룰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 동구 노인복지관에서는 어르신 사망 사고의 아주 주요 원인인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OX 퀴즈를 접목한 실용적인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상생활 속 작은 지식 하나가 진짜 생명을 살릴 수도 있으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그 낙상 같은 신체적 위험도 당연히 치명적이지만요. 우리가 이 지점에서 더 깊게 들여다봐야 할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무서운 이면이 있습니다. 무서운 이면이요? 어떤 거죠?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인지 능력 저하나 사회적 고립이 얼마나 아찔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최근의 사건들입니다. 아,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호남 고속도로에서 치매를 앓고 계신 70대 후반 어르신이 남의 차를 몰고 무려 15km나 역주행을 하다가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15km 역주행이요? 와, 정말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네요.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다는 게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엄청난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명백히 보여주네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런 신체적, 인지적 쇠약뿐만 아니라 고립이라는 요소가 결합되었을 때 벌어지는 더 기막힌 사건도 있습니다. 고립과 결합된 사건이요? 네. 스위스 국적의 86세 할아버지가 캄보디아의 국제 마약 범죄 조직에 속아서 필로폰 약 3kg을 여행용 캐리어에 숨긴 채 제주도로 밀수하다가 적발된 사연입니다. 아, 이 기사는 저도 읽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86세 스위스 노인이 어쩌다가 캄보디아 조직의 마약 밀수범이 되어서 한국 제주도까지 오게 된 건가요? 국제 범죄 조직이 이 노인에게 무려 850만 달러, 하나로 약 20억 원에 달하는 기금을 주겠다며 미끼를 던진 겁니다. 20억 원이요? 네. 더 놀라운 건 이 어르신이 스위스에서 무려 50년 넘게 회계사로 일했던 아주 똑똑한 엘리트 출신이라는 점이에요. 회계사요?
평생 숫자를 다루신 분이 어떻게 그런 사기에 당한 거죠? 범죄 조직이 내민 정교하게 위조된 스위스 은행 서류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겁니다. 거액의 기금을 받으려면 세금을 먼저 내야 하는데 이 캐리어를 제주도의 은행 담당자에게 전달만 해주면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는 황당한 꼬드김에 넘어간 거죠. 그야말로 국제범죄의 지게꾼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50년 경력의 회계사가 그 12억 원이라는 허황된 스토리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셨다는 게 진짜 믿기지가 않네요. 이게 바로 고립의 무서움입니다. 이 두 사건을 듣다 보니까요. 오늘 자료 리스트 맨 마지막에 있던 한 편의 문학 작품이 강렬하게 떠오릅니다. 바로 지난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헝가리의 거장 크라스노호르케이 라슬로의 신작 소설 젬련은 거기에라는 작품인데요. 아, 그 블랙 코미디 소설 말씀이시군요. 네. 이 소설의 주인공이 산골 마을에 개 한 마리랑 쓸쓸하게 고립되어 살던 90대 노인 요지 아저씨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힘없고 외로운 노인이 극우 집단에 의해서 헝가리 왕국의 왕위 계승자로 추대되면서 벌어지는 기괴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주 예리한 문학적 연결이네요.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70대 치매 어르신, 그리고 정교한 사기극에 속아 마약 운반책으로 전락해버린 86세의 엘리트 노인, 또 소설 속에서 정치적 도구로 어처구니 없이 이용당하는 90대 노인까지. 네, 겉보기엔 다 다른 이야기 같지만요.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지 능력이 쇠퇴하거나 사회적으로 철저히 고립된 노인들이 누군가의 악이나 거대한 위험에 얼마나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는가를 아주 뼈아프게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점입니다. 아, 무방비한 노출. 나이가 든다는 건 단지 몸이 아프거나 늙어가는 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세상을 판단하는 이성의 울타리가 헐거워지고 누군가의 의도적인 속임수에 너무나 쉽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사회적 취약성을 의미하거든요. 그 스위스 노인도 50년 경력의 지식인이었지만 철저한 사회적 고립 속에서 누군가가 다가와서 당신이 꼭 필요하다고 접근했을 때 그 덫을 간파할 방어막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로 남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정말 다양한 층위에서 고령화 사회의 복잡한 현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네, 많은 주제를 다뤘죠. 정년 연장과 극심한 예산 불균형이 만들어낸 15년의 소득 크레바스, 그리고 놀랍도록 똑똑해 보이지만 여전히 시각장애인에겐 치명적인 오류를 안겨주는 AI 기술의 한계, 또 철저하게 고립된 노인들이 마주해야 하는 잔혹하고 서글픈 사건들까지 짚어봤습니다. 결코 가벼운 이야기들은 아니었네요. 하지만 동시에 노인대학과 청춘나이트에서 새롭게 화장을 하고 춤을 추면서 서로의 든든한 모아이가 되어주는 그 아름다운 생명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잖아요. 희망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죠.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내일 회사의 미래 산업을 기획하는 중요한 회의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훗날을 막연히 걱정하며 상념에 잠겨 계신가요? 누구에게나 다가올 현실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생생한 팩트와 입체적인 인사이트들이 여러분의 비즈니스 기획이나 삶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흔들리지 않는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방대한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김영래 편집장님이 마지막 코멘트로 남긴 고전, 책은담의 한 구절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제 이야기를 맺고 싶습니다. 때문이다. 물러나는 것이 곧 나아가는 바탕이 된다. 네, 모두가 나만 살겠다고 각자 도생을 외치면서 앞으로만 달려가는 이 숨막히는 시대에 어쩌면 타인과 약자에게 길을 내어주고 연대하는 그 작은 여유야말로 개인의 복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자 진정한 모아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와, 정말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기는 문장이네요. 자, 오늘 이 시간에 문을 닫으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을 맴돌게 할 마지막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부족한 일손을 품앗이로 메우기 위한 시간저축은행이나 다정하게 안부를 물어주는 AI 돌봄 전화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그랬죠. 육체적 보살핌은 물론이고 마음을 위로하는 대화마저 고도화된 AI 기술과 효율적인 저축 제도로 철저하게 자동화되어가는 이 미래. 어쩌면 그 완벽하고 계산적인 미래에서 우리 노년에 허락된 가장 비싸고 귀한 사치품은 최고급 인공지능 로봇이나 화려한 기계장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조건 없이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온전히 내어주는 가공되지 않은 진짜 사람의 시간과 관심,
바로 그 저치가 아닐까요? 진짜 사람의 시간 깊이 고민해 볼 문제네요. 바쁜 일상 속 귀한 시간을 내어 이 깊은 지식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안목과 호기심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일상 속에서 늘 스쳐 지나가며 당연해 보이는 것들 앞에서도 멈춰서서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늘 호기심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기분 좋게 자극할 흥미롭고 날카로운 집중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줘서 감사합니다.